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교통업과 통신업으로 나누어 인프라스트럭처의 형성과 전개 및 그 운영 후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도업과 통신업에서의 맨파워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검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맨파워입니다. 국유철도 종사자, 회계사 면허자,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그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유철도 종사자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국유철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른 교통기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점과 선의 교통망을 확립하여 시간적 규칙성을 가지면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많은 수의 종사자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1907년 6,933명이었던 직원 수는 만철 위탁 경영이 시작되는 1917년에 약 9,592명이 되었고 이것이 해제될 무렵에는 약 13,000명 규모로 증가하여 그 후 계속 늘어났습니다. 세계 대공황 직후에는 다소 그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증가세가 시작하여 전 시기인 1938년에는 약 3만 명으로 늘었고 해방 직전에는 10만 명을 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해방 후 남북 분단으로 철도 규모가 반감하면서 이후 맨파워 규모는 2 내지 3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막대한 수에 달하는 철도 종사자들이 철도 운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정교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계층적 조직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관리조직 체계 하에서 직인관과 주인관으로 이루어진 고등관을 상위 관리층으로 하여 그 예하에 중간 관리층인 판임관이 있었고 그 밑에 현장 노동자의 상층과 하층에 해당하는 고원과 용인이 현업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2004년 공기업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국유철도로서 교통부 철도청이 공무원 제도 하에 인력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맨파워 구성은 용인의 비율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60%에서 70%로 일관되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원의 경우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체로 20%로 용인의 비중과 고원의 비중 간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 관리층에 상응하는 판임관인 서기, 기수는 제1차 총독부 직영기에서 만철 위탁 경영기와 제2차 직영기에 걸쳐 3%에서 4%로 높아졌지만 1920년대 말부터 전 시기까지는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단연간의 경험을 갖고 현장 장악력이 뛰어난 숙련 노동자에게 주어진 판임관 대우 신분이었던 철도수의 경우도 1%대로 머물러 있어 장기적 증가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용인층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약간의 감소가 있긴 하였지만 전쟁 말기에도 70%를 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원층은 증가하긴 했지만 전쟁 말기에도 20%를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판임관의 비율은 가장 높았던 1945년 3월에도 3.3%로 고등관과 철도수를 합쳐도 그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현장 노동력으로 부상한 것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부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는 일본 국내의 국철과 조선국철의 일본인 직업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해방과 더불어 철도 운영상의 위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일본인이 배제되자 관리 및 기술 부문에서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인이 고유의 관리직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판인관 이상의 한국인은 3%에 불과했던 만큼 철도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노동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중 향상된 노동 생산성은 해방 후 급락하였고 다시 일제강점기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50년대 말이 되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개의 미군 철도 운영대대가 조선에 추가 배치되었고 미군 점령 하에서 한국인 경영진은 운영관리 능력과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방 후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측 상선이 미국의 주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선박 운영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일본인 선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했지만 한국인의 기술 수준은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미국 등의 기술 원조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 맨파워를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통신업 직원에 관한 장기 통계는 대한제국 경영기부터 파악 가능합니다. 1895년 주임 4명, 판인 30명, 고인 200명, 개 234명이었지만 일본 측에 의해 통신시설이 통합되는 1905년에는 측임 2명, 주인 36명, 판임 223명, 고인 1057명, 임시 우체사 주사 345명 등 고인 670명, 개 2323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업의 식민지화 이후 한국인이 구축되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편국 일개소 배치 요원수를 보면 1924년 102개소 54명에서 1930년 102개소 65명으로 증가하고 1931년 조직 개편으로 87개소 73명으로 되었으나 1941년에는 91개소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업에서 노동 집약적 운영 방식이 전 시기에 걸쳐 실현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맨파워는 종독부가 설치된 1910년 5,022명이었지만 그 통신업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여 1920년 9,642명, 1930년 13,952명, 1940년 26,777명으로 되고 1943년에는 32,835명으로 정점에 달하였습니다. 다만 전시와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1944년 351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이직률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채용률이 이를 상회하여 전체적인 종업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시와 업무가 증가하고 일본인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의 유동화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인의 대량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비율은 1910년 31%, 즉 1569명에서 1944년 80%, 24,495명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노동력 유동화는 노동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하에서는 연령과 금속 연수 저하를 가져와 노동력의 희석화라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의 대량 채용이 단행되었기 때문에 평균 근속 연수는 1941년에 일본인 남자 8년 6개월, 여자 3년 5개월, 한국인 남자 2년 11개월, 여자 1년 9개월로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당국은 내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노동 구성의 변화에 따라 종독부 최신국 내에서의 인적 운영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별 신분 구성을 보면 국유철도와 같이 일본인은 주로 상층부, 한국인은 하층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용인의 저하와 고온의 상승이라는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전 시기에는 그 현상이 가속화되어 판인관의 비율과 판인관 대우 신분인 재신수의 비율이 1943년에 각각 4%와 2%에 이르렀습니다. 재신수는
철도국의 철도수와 같이 장기 근무 현업원을 대우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한국인은 고용과 재신수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시기에 이르기 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시하에서는 그 절반이 판임관이 되는 등 급격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일본인의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높은 신분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는 해방 후 일본인이 귀환했을 때 통신 인프라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시와 통신 인프라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설 노후화에 더하여 통신 기술자가 부족해서 무선 방송, 전화, 전신 등 해당 부문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 군정 하에서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과 더불어 내부 양성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맨파워의 유실이 불가피해져 직원 수는 8,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전후 부흥과 한국 경제의 고성장에 맞추어 시설을 복구하고 직원 수를 확대해 나가 1981년 재신부 직원은 68,767명에 달하였습니다. 맨파워의 강화는 철도업을 윗돌았습니다. 해방 후의 철도는 자동차라는 경쟁적인 교통수단에 직면하였음에 반해 그때까지 통신업에서는 재신부 독점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어 재신부의 전기통신 업무를 인수하면서 재신부 통계상 맨파워는 3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즉 1982년 이후의 통계는 전신, 전화 업무 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맨파워로서는 무선 종사자가 1950년대 초 100명에도 달하지 못하다가 그 급격히 늘어나서 30만에서 40만 명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업과 통신업에서의 맨파워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어 종사자들의 민족별 신분 구성의 특성과 해방 후 운영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업과 통신업에서의 맨파워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